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린 집사 백종환입니다. 나는 비장의 형제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장의 형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책으로 묶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괜찮지 않습니다. 장애 관련 전문 서적을 가장 많이 출판하고 있는 한울림 스페셜에서 비장의 형제들을 주목하며 발행한 책, 나는 여전히 오늘도 괜찮지 않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언니와 생활하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 상처 치유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 케이트 스트롬 작가인데요. 그녀는 장애인의 형제를 위한 상담가이며 보건교육자이고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 당사자를 비롯한 부모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요. 장애 형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장애 형제들의 일상은 두려움이었고 공평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해서 이 책은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외로운 여정. 저는 완전히 외톨이라 느껴졌어요. 친구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죠. 친구들은 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난 또래 친구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메칸. 비장애 형제들은 대개 고립감을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거나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적고 부모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한다. 어릴 때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감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에 들어가면 자신의 삶이 또래 아이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된다. 그런데 사회는 비장애 형제들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비장애 형제들은 도움을 청하기 싫어한다. 남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예전에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진행하는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둔 28살 랜스는 전화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장애 형제들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어요. 항상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두려웠죠. 제 처지에 대해 고마할 줄 모른다고 비난받는 게 싫었어요.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놀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감에 눌려 갈등하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둔다. 내가 다른 비장애 형제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한 것은 40대가 되면서부터였다. 나는 자주 언니가 없어졌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에 나 자신을 끔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 언니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더욱 커졌다. 나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었고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고립감이 깊어만 갔다. 어린 시절 반복해서 꾸던 바다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는 꿈은 내 감정의 투영이었다. 비장애 형제가 느끼는 혼란과 고립. 비장애 형제들은 가정에서 자신이 장애 형제에 대한 걱정과 대화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끼면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꺼내길 어려워한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남동생을 둔 빅토리아는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동생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는지 들려주었다. 저는 어렸을 때 동생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든 남자아이들이 동생이랑 똑같은 줄 알았죠. 어른들이 동생에 대해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동생의 장애는 숨겨야 하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생의 장애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기 힘들어하거나 특정 단어를 입 밖에 내기 꺼린다. 부모가 장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비장애 자녀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낸스는 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동생의 장애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남동생은 18개월 때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간질 발작 증세가 멈추질 않아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생활해야 했죠. 동생은 항상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었는데 부모님은 동생이 뇌손상으로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러다 남동생이 홍역에 걸렸고 그 때문에 지적 손상이 더 심해졌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사랑스러운 남동생을 이렇게 만든 그 질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과 특성을 알지 못해요. 동생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볼 때마다 부모님은 심하게 화만 내셨어요. 결국 저는 남동생의 상태에 대해 부모님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죠. 많은 부모들은 거부의 시기를 거친다.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건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장애 형제들은 부모가 계속 현실을 거부하면 자신의 관찰과 반응에 회의를 품게 되고 혼란과 고립감을 키울 수 있다. 두려움과 불안.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자기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이런 두려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해 고립감은 점점 더 깊어진다. 20대 후반의 엘리자는 어렸을 때 자기도 오빠와 같은 장애가 나타날까 봐 두려웠다고 한다. 오빠가 지적장애인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장애가 나타난다는 신호인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가 태어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비장애 형제들은 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또 마음속으로 비밀스럽게 장애 형제가 멀리 떠나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특히 형제의 장애가 심해지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린다. 타라는 남동생이 처음 발작한 날을 기억한다.
제 모자를 가지고 놀던 남동생이 갑자기 식탁 밑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점심때였는데 남동생이 갑자기 발작을 하는 바람에 우리 집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저는 그날 이후로 남동생이 제 물건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요. 동생이 제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또다시 발작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웠죠. B장의 형제들은 장의 형제가 무사한지 걱정한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많은 B장의 형제들은 실패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은 이미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한편 끊임없이 부모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모든 아이들은 대부분 위험을 감수하면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실수를 저지르면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면 자신감을 얻는다. 하지만 장애 가족 안에서 B장의 형제들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다. 장애 형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패하면 부모에게 짐이 되거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마치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가정의 문제를 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B장의 형제들이 날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생활하면 불안은 한층 더 커진다. 타라는 자신의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저는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늘 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렸죠. 저의 완벽주의 성향은 남동생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머니를 기분 좋게 해드리려는 노력과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인 조 씨는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있다. 조 씨는 완벽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언제나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죠. 주변 어린들은 참 착한 아이구나. 넌 정말 천사 같아. 대단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칭찬을 받을수록 아무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완벽한 아이로 자랐고 남동생을 보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더 느꼈죠. 조 씨 같은 아이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채로 자라며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특히 직장에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만능 도우미가 되려고 한다. 만약 이런 생각이 적당하게 균형이 잡히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매사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아이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대 초반인 메카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동생을 돌보며 보냈다. 저는 가족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말다툼 벌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남동생을 돌봤죠. 장애 형제가 시설에서 생활해야만 할 때 B장애 형제들은 자신도 부모님에게 골칫덩이가 된다면 어딘가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또래들과 다른 삶. B장애 형제들은 성인이 된 후 만약
나랑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면 혼자 외로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자기가 또래 친구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비장의 형제들은 집에서는 특별해 보이고 주목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학교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아 보이려고 하며 다르게 보이거나 두드러지려고 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 또래 친구들에게 장애 형제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며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20대인 레노아는 지적장애와 자폐, 간질이 있는 오빠가 있다. 레노아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른 나이에 알게 되었다. 저는 장애 형제와 함께 자라지 않는 친구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평범한 가정의 일상은 결코 제가 다가갈 수 없는 세상이었죠. 친구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오빠에 대해 느꼈던 화, 분노, 두려움과 같은 온갖 감정이 뒤섞인 혼란스러움을 이해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빠 때문에 뒤죽박죽이 된 제 어린 시절을 친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타라는 소아마비와 지체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함께 자라면서 자신의 생활이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어릴 때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제 생활은 다른 친구들과 너무 달라서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 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남동생이 있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저는 이런 일로 힘이 들어요. 현실을 외면한 사회의 메시지도 비장의 형제들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곤 한다. 레노아는 대중매체에 나오는 장애 가족의 삶과 자신의 삶 사이에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장애 가족 중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가족은 없었어요. 12시간이나 계속되는 오빠의 분노와 폭력, 괴성을 겪은 뒤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는 듯 행동하는 모습, 집에 돌아가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비장의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장애 가족의 실제 삶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굳어진다. 언젠가 어머니가 한 잡지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라며 내게 건넨 적이 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 사는 다운 증후군 여자아이의 오빠가 쓴 글이었다. 그는 여동생을 거의 보지 못했지만 한 번 만났을 때 느낀 여동생에 대한 애정과 감격스러움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을 보며 느낀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내가 그 글을 읽고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내 기분은 정반대였다. 내 경험과 감정은 그 글에 그려진 감정과 너무 달랐다. 나는 그 글을 읽은 뒤 다른 사람에게 내 진실한 감정을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았고 내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믿음만 더 굳어졌다. 비장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장애가 없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일과 나쁜 일, 실망스러운 일 등을 겪기 때문에 늘 자신이 행운아라고 느끼기는 어렵다. 또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비장의 형제는 실제로 자기 가족은 특별하고 장애 형제가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은 장애아와 함께 한 경험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비장애 형제들은 두려움과 분노,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담은 글을 읽으면 불편해한다. 나의 경우 언니의 장애가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큼 가치 있었다고 말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언니의 장애 때문에 다름을 더 잘 참고 견딜 수 있고 장애인들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 이런 바람직한 점을 장애가 없는 언니와 맞바꾸겠냐고 묻는다면 흔쾌히 그러겠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인식하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족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건 공평하지 않아.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가 옳지 않는 행동을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본다. 반면에 자신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을 돕거나 과도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어른들은 쉽게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모들은 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기 어렵다. 부모들은 자신의 장애 자녀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도 그냥 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장애 자녀가 해야 할 일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어야 적절한지 그 제한선을 알기 힘들어한다. 레이첼의 어머니는 레이첼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이런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다. 내가 언니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서 네가 몹시 화가 난다는 걸 알고 있어. 잘못한 일에 대해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배울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깨달을 수 없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언니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놔뒀어야 했어. 계속 고치려고만 하면 언니들의 삶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만 가득할 거야. 나는 그걸 바라지 않았단다. 보통의 형제들처럼 나와 언니도 가끔 몸싸움을 했다. 언니는 힘이 굉장히 세서 한쪽 팔로 나를 때리곤 했다. 힘이 약한 나에겐 너무 불공평한 일이었다. 세상을 떠난 언니가 있는 진아는 언니와 맞서 싸울 수 없어서 느꼈던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언니는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제가 반박하려고 하면 눈을 감아버렸어요. 언니가 눈을 감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언니는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제게 상처를 줄 수 있었지만 저는 할 수 없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비장애 형제들은 장애 형제를 버릇없게 만드는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느낀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님이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비장애 형제의 눈에 삶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어른이 되면 장애인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이 사랑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슬픔, 하나의 과정. 형제가 안고 가는 슬픔.
비장의 형제는 자신의 상실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부모보다 훨씬 어렵다. 형제는 이른 나이에 어른스러움을 지니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을 잃게 된다. 장의 형제보다 나이가 많은 비장의 형제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 부모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마음속으로 즐거운 상상도 한다. 하지만 장의 형제가 태어나는 동시에 이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는 가능한 한 어린 자녀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슬픔에 깊이 빠져서 장의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전혀 신경을 못 쓴다. 장의 형제와 가족 모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이해한다면 비장의 형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일로 슬퍼할 수 있겠는가? 슬퍼하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자신의 상실감을 장의 형제나 부모의 상실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낸스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문제에 대해 깊이 슬퍼한 적이 없어요. 장애가 있는 동생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결이 느껴지면 항상 경계했어요. 애실리가 얼마나 좋은 동생인지, 내가 애실리가 해내는 일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애실리가 없다면 내가 왜 지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와 동시에 동생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저처럼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동생이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애실리가 어릴 때 아프게 된 경위에 대해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머니는 여전히 매우 화를 내시니까요. 장의 형제보다 어린 형제는 슬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적다. 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형제의 장애로 인해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형제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서로의 관계는 어땠을지 궁금할 수 있다. 여느 아이들처럼 비장의 형제가 있었다면 형제 관계가 어땠을지 궁금할 것이다. 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장애 형제 말고는 형제가 없을 때 아이는 아픈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계셨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셨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장애가 있는 남동생뿐이었죠. 그래서 때로 슬프기도 했고 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감정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싶어요. 나는 가정을 이루고 나서야 어릴 때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다. 나는 내 아이들이 모든 감정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나서 1분 동안 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옆에 앉아 있기도 했다. 나는 같이 놀 친구, 비밀을 털어놓을 상대, 잘못을 함께 저지를 공모자, 내 아이들의 생일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언니, 과거를 공유할 사람, 미래를 함께 꿈꿀 사람이 없다는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비장의 형제들도 중년이 되기 전까지 슬픔을 인식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레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털어놓으면
울 게 뻔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몇몇 친구에게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상황에 대해 절대 슬퍼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엘리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종종 동생에 대해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었을 모든 가능성이 동생이 죽음으로써 사라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비장의 형제들은 가정의 문제를 인식한 때부터 가족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비장의 아이들의 슬픔을 달래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더는 부모님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 말한다.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자랐고 장애가 있는 손자를 봤다. 아버지는 어릴 때 장애 형제와 자라면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애아의 할아버지가 되셨죠. 아버지는 제 아이들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당신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매우 슬퍼하셨어요. 비장애 형제들은 일상에서 순간순간 슬픔에 빠진다. 그들은 성장하면서 장애 형제는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깨달으며 슬퍼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장애가 있는 동생이 신부 들러리를 설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슬픔을 느낀다. 때때로 찾아오는 기념일과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의례는 슬픔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사람들이 비장애 형제와 함께한 즐거웠던 일, 다투었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과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까 하고 생각한다. 나는 10대의 오빠와 언니가 있는 한 친구를 질투한 적이 있다. 나에게 매우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오빠와 결혼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상상도 해보았다. 조이는 로즈가 동생 셀리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슬퍼했다고 이야기한다. 로즈의 반에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두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셀리가 특수 학교에 가게 되었죠. 로즈는 학교에서 친구와 친구의 동생이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면서 매우 슬퍼했어요. 결국 우리는 로즈를 데리고 셀리가 다니는 학교에 두세 번 다녀왔고 그 이후에 로즈의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비장애 형제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슬픔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부모님에 대해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음을 고백한다. 엘리자는 자기 미래에 관심을 쏟기 어려웠다고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장애 형제들은 혼자 슬퍼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자신의 꿈과 미래에 관심을 쏟으면서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낸스는 많은 경험을 요약해서 말한다. 남동생의 장애와 남동생과 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건 어릴 때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일들을 남동생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박탈감을 느껴서가 아니에요. 가족에게 주어진 힘든 시간들을 저는 가족 중에서 맨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슬픔을 느끼는 때는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시간은 그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인정했죠. 하지만 제 안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동생이 할 수 있는 일과 스스로 해낸 일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즐겁게 느꼈지만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거의 매번 눈물이 나요. 장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비장의 형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이들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형제의 죽음에 안도감을 느끼거나 안도하는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또한 장의 형제가 살아있을 때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책임과 보살핌. 저는 착한 아이라는 말이 싫었어요. 그 말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타라. 비장의 형제들은 또래 아이들처럼 일찍 어른스러워진다. 부모가 온통 장의 형제에게 관심을 쏟기 때문에 형제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터득한다. 게다가 이들도 장의 형제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일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장의 형제들은 스스로 자기가 가족 모두에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책임감이 지나치면 사회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일찍 어른이 되는 아이. 어릴 때부터 장의 형제를 돌본 비장의 형제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타라는 항상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다. 주변 어른들은 저를 보고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고 했어요. 동생과 함께 놀아주고 어머니를 도와드린 착한 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냥 어린 아이고 싶거든요. 하지만 누나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생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제 곁에는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제가 맡은 일을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오히려 부담을 느꼈죠.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정서적 소외감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낸스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를 동생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동생을 잘 돌보는 착한 아이이자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제가 생각해온 모든 것들이 커다란 짐으로 느껴졌어요. 제 곁에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다른 친구들처럼 일상을 함께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장의 형제에게 독립심을 제대로 키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메가는 모든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자유롭다는 것을 잘 알았다. 메가는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이 또래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방과 후에도 휴일에도 오로지 남동생을 돌보는 데 힘써야 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비장의 형제들은 청소년기의 관심사인 유행, 음악, 이성 친구는 흔들리기 쉬운 장의 형제의 삶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소외감만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자신에게는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비장의 형제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아이다운 어린 시절을 지내지 못했다고 느낀다. 장애 형제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 형제가 있는 프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책임감을 느꼈고 이 감정은 사회성이 발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어디든 동생을 데리고 가야 했어요. 친구들과 남자친구나 요즘 인기 있는 가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런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서둘러 집에 와야 했으니까요. 미 씨는 언니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화가 났다. 미 씨가 원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삶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언니를 더 많이 돌봐야 했어요. 부모님은 가끔씩 두 분이 함께 외출도 하셨고 그때마다 저를 집에 있게 하셨어요. 제가 언니에게 밥을 먹여주고 언니가 잠들 때까지 돌봐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언니와 둘이 집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즐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희생해야 했죠. 저는 지금도 친구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랠리는 9살이지만 오빠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오빠는 항상 밤에 깨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 침대로 뛰어들면서 함께 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잠에서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 오빠 방 침대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고는 지금은 자야 한다고 하죠. 계속 놀고 싶어하는 오빠한테 소리를 질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16살인 팀은 이렇게 덧붙인다. 제 동생은 일주일에 나흘 저녁을 조용히 지내요. 그 시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생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저는 동생이 제 주위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숙제를 하나도 못한 적도 있어요. 남동생은 주변에 있는 것에 일일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저는 어디에서든 동생이 무엇을 하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했죠. 요즘 장애 아들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통합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통합은 많은 점에서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통합이 비장애 형제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수자는 장애 형제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은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저는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운동장에서 항상 동생 대신 싸웠어요. 부모님이 동생을 특수학교로 보냈을 때에야 자유로워졌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비장애 형제가 더 어릴 경우 나이가 많고 몸집이 큰 장애 형제를 보살피는 일을 힘들어한다. 보통은 손위 형제가 어린 동생을 돌본다. 하지만 동생이 손위 형제를 돌보기도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아이들은 손위 형제보다 자신이 능력이 뛰어난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런 감정은 장애 형제보다 우월하다는 이중적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언니를 둔 진아는 이렇게 말한다. 언니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어요. 저 말고는 가족 중에 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언니와 가족,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 역할이 컸죠. 사람들은 모두 진아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늘 착한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제가 착한 아이가 되길 원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죠. 부모님은 제가 두 분을 잘 도와주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언니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제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어린아이일 뿐이라고요 라고 대내곤 했죠. 언니는 저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든 항상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면 언니는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매우 놀라운 듯 쳐다보면서 작은 아이가 동생인데 언니를 정말 잘 돌봐주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요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심하게 화를 내고 말았을 거예요.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고민. 장애 형제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 비장애 형제들은 부모가 더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자신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애 형제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거주지에서 산다면 사회적 관계, 재정 관리, 의료적인 돌봄 등 다른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 형제를 자기 집에서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비장애 형제는 보호자의 임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법적인 보호자로서 장애 형제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형제 중에 다른 비장애 형제가 없으면 장애 형제에 대한 책임감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성인이 되면 결혼이나 여행, 다른 책임을 핑계 삼아 비장애 형제로서 느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짧게라도 멀리 떠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엄청난 책임감에 맞설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 가족 안에서 어떤 형제들은 가족을 완전히 떠나기도 한다. 가족 구성원이 멀리 떠나면 남아있는 비장애 형제는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은 채 남는다. 그 때문에 분노를 느끼다가 마침내 가족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타라는 독립하려 했던 일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 저는 24살에 가족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전에도 가끔 집을 떠났지만 그때마다 가사 도우미를 두었죠. 제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실패했어요. 도망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심하게 느껴서 3년 동안 날마다 전화를 하고 2달에 한 번씩 집에 갔어요. 그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완전히 지치고 말았죠. 미 씨는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했다. 형제 중에 장애가 없는 아이는 저뿐이에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이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지 상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궁금했어요. 언니는 어떻게 될까? 우리와 함께 집에서 살게 될까? 언니가 그룹홈에 살게 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언니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줄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것조차 피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여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면 현실 도피자의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을래요. 저와 오빠는
여동생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불안했어요. 우리는 동생의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곧 모든 걸 묻어버리고 싶어 해요. 가족이 모두 바쁘기 때문이죠. 부모님 대신 다른 형제가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때가 되면 제가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동생 집 청소도 해줘야 할 테고 나이가 들면서 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엘리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얼마나 포기해야 할지 고민한다. 제 인생은 제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시간을 즐기고 돈을 쓰고 기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지적장애인 오빠는 누릴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말이에요. 제가 오빠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줄곧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동생이 있는 조 씨는 헌신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한다. 저만큼 동생을 사랑과 인내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와 미래의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자녀 그리고 동생까지 있으면 감당하기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복할 뿐이에요. 부모님은 30년 넘게 동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사셨고 저도 그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되새기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만약 남은 인생 동안 동생을 매 순간 돌보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저는 나쁘고 이기적인 누나가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과 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만은 확실해요. 비장애 형제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장애 형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한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